블라디미르 푸틴에게 흑해는 한때 러시아의 호수였습니다. 오늘날 흑해는 러시아 함선들에게 죽음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이 러시아의 대규모 그림자 함대를 항구에 가두었습니다. 절박한 러시아 선장들은 생존을 위해 터키 해안으로 가는 단일 경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의 운명은 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략적 항복을 계획하기 위해 먼저 해상 교통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러시아 국기를 단 선박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스트라티그 탱커와 같은 선박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직항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선박들은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공해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항로는 이제 두려움으로 그려집니다. 배들은 먼저 소치로 향한 후 조지아 해안을 따라가고 마지막으로 터키 해안을 따라 보스포러스 해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로 변경이 아닙니다. 러시아 선장들이 공해로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두피 전술 뒤에는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비대칭성과 무자비한 타격력이 있습니다. 11월 말 카이로스와 비라토 유조선은 공해상에서 마구라 드론에 의해 무자비하게 추적당했습니다. 이 공격에서 침몰한 선박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선체 손상이 너무 심각하여 즉시 작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12월에 흑해의 다산 유조선과 생칼 해안의 메르신 유조선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처음으로 이러한 공격이 우연이 아니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SBU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러시아 서기를 운송하고 있다면 당신은 정당한 목표입니다. 이 심리는 나토의 보호 우산 아래 터키 해안으로 그 배들을 몰고 가는 주요 요인입니다. 러시아 선장들은 나토 회원국인 터키의 영해에서는 자살 드론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러시아는 생존을 위해 나토의 우산 아래 숨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상황은 러시아의 해상 상황 인식 붕괴를 의미합니다. 흑해의 중간은 더 이상 러시아 선박에게 안전한 폭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사격 구역입니다. 노블로시스크의 셰킨시치 석유 터미널과 투합세 정유소 같은 중요한 지점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이 항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선박의 적재를 방해하거나 취연시킵니다. 크림반도의 레이더 시스템이 무력화되고 케르치 해협이 넵튠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오면서 러시아 해군은 자국 내에서 위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현대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역설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토 방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수사에서 나토와 전쟁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나토를 존재적 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그 적 동맹의 가장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인 터키의 주권 우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완전한 전략적 굴욕의 상황입니다. 수세기 동안 따뜻한 바다로의 접근을 꿈꿔온 교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그 잔해는 터키 해안에 밀려왔습니다. 여기서의 아이러니는 단순히 지리적 필요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 시작 이후 앙카라가 확립한 전략적 우위의 결과입니다. 러시아 선박이 현재 피신하고 있는 해안의 주인인 터키가 크림반도의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4년부터 앙카라는 크림타타르의 권리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레드라인으로 정의해왔습니다. 푸틴이 크림을 러시아화하려고 수년을 보냈을 때 에르도안은 외교 무대에서 크림이 우크라이나에 속한다는 주장을 가장 강력히 옹호한 지도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외교적 수사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 키이우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의 장갑차 행렬을 저지하고 침공 계획을 무산시킨 전설적인 바이락타르 TB2 뒤에는 터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푸틴은 그의 군대의 진역을 기술적으로 멈춘 나라의 물에 피신하여 이제 그의 해군의 잔해를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터키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의 계획을 방해하는 동시에 중재자 역할로 유일하게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의 평화 촉구와 포로 교환에서의 역할은 그를 푸틴이 무시할 수 없는 유일한 대화 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방정식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앙카라는 더 이상 단순히 테이블을 차리는 역할이 아닙니다. 흑해에서 러시아의 생명선을 쥐고 있는 손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푸틴은 터키 해안을 따라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대가로 터키의 천연가스에 대한 매우 큰 할인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블루스트림과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에 대해 20에서 30%의 가격 인하는 터키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겠지만 러시아에게는 생존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앙카라에게 경제적 승리이자 모스크백에 필요한 곡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2023년에 붕괴된 흑해 곡물 회랑 협정을 이번에는 자신의 유조선의 안전과 맞바꾸기 위해 다시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내 유조선에 면책을 주면 곡물을 풀겠다는 거래는 에르도안이 글로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면서 푸틴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반면 이 상황은 터키에게도 섬세한 균형을 요구합니다. 터키 영해를 방패로 사용하는 러시아 선박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앙카라가 몽트로의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피난 전략은 터키를 러시아 전쟁 경제의 물류 보호자로 무의식적으로 위치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의 흑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전략은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서방의 그 전략적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루마니아와 같이 흑해를 접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 경로는 러시아에게 유일한 불필요한 출구입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 드론 부품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고 영공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모스크바를 전범이자 침략자로 규정합니다. 부쿠레슈티의 미국과의 군사 협력 증가와 흑해에서의 나토 순찰 지원은 그 해안을 러시아 선박의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만듭니다. 이 고립의 원을 완성하는 또 다른 연결고리는 불가리아입니다. 소피아 행정부는 2022년 침공 이후 러시아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흑해 존재를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선박의 항법 시스템에 대한 전자간섭은 불가리아의 인내심을 소진시켰습니다. 모스크바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나토의 압력 때문에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체적인 안보 우려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터키와 루마니아와 함께 설립한 흑해 기로의 대책 태스크 그룹 덕분에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해상의 불량 기로에 대한 효과적인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푸틴의 에너지 무기도 여기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가스와 액화천연 가스 터미널 덕분에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이 끊어졌고 관광업의 손실은 유럽연합 기금으로 보상되었습니다. 불가리아 해안은 러시아 선박에게 접근 금지 및 적대적인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틴의 유일한 선택은 에르도안의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이미지는 무너졌습니다. 강대국은 자국 해군으로 무역로를 보호합니다. 이웃의 해안에 숨어서 무역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터키 해안을 따라가는 유조선의 통행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고립과 의존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이 취약성은 흑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주둔 물류부터 아프리카에서의 바그너 작전에 이르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흑해는 러시아가 따뜻한 바다로 나가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목을 쥐고 있고 러시아는 터키에게 숨을 쉬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 변경은 러시아 경제의 동맥에 묶인 매듭이며 그 영향은 모스크바의 예산 계획에서부터 인도의 정유소에 이르기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류과학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경로가 길어지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이 불안해집니다. 러시아 유조선이 터키 해안을 따라 경로를 연장하면 각 항해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연료 비용, 승무원 경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 손실이 있습니다. 전시 경제에서는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하며 현재 러시아는 둘 다 잃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림자 함대 신화의 붕괴입니다. 푸틴은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오래되고 보험에 들지 않은 규제되지 않은 유조선의 그림자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함대의 목적은 특히 중국과 인도로 비밀리에 빠르게 석유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선박들은 터키 해안에서 나토 레이더 바로 아래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 비밀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 선박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있지 않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각 유조선의 위치, 화물 및 경로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 투명성은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에게 정보의 금광입니다. 각 선박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아는 것은 그 선박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 조치를 훨씬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진정한 타격은 보험과 위험 프리미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흑해를 전쟁 지역으로 선언하고 러시아 선박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 하운 보험 대기업들을 이 지역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보험료가 300% 증가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영보험 회사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박의 화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증가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그들의 상품이 파괴될 가능성이 할인 요구에 좋은 거실이 됩니다. 중국과 인도의 정유소들은 이미 선박이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산 석유를 이미 낮은 상한 가격 이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석유를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석유 수익은 크렘린의 유일한 현금 흐름으로 전쟁 기계를 원활하게 하고 군인들의 급여를 지급하며 미사일 생산을 자금 지원합니다. 11월과 12월에 내척의 유조선이 타격을 입고 항구 인프라가 손상되어 이 흐름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수출이 30% 감소하고 보험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에 이르러 모스크바의 예산에 메우기 어려운 구멍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란과 북한 같은 무기 동맹국과의 관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 수출이나 물물 교환을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받은 드론과 탄약에 대한 대금을 지불합니다. 흑해 봉쇄와 수익 손실은 이 음성적인 동맹에 대한 푸틴의 지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를 위해 자국의 유조선이나 화물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해군력의 굴욕은 모스크바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테헤란과 평양에 강화시킵니다. 러시아는 자신조차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키이우의 관점에서 이 전체 그림을 보면 엄청난 비대칭 승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해군이 없는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해군 강국을 자국 영해에서 몰아내며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젤렌스키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요? 무엇보다도 경제적 압박 권한입니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차단하여 세계의 기근을 위협했습니다. 오늘날 그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 즉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이우는 마구라 드론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푸틴의 지갑을 겨냥한 총 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평화 협상이나 휴전 회담이 있을 경우 이 능력은 키이우의 가장 큰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푸틴과 마주 앉을 때 그는 그림자 함대가 공해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원한다면 흑해의 봉쇄를 해제하거나 점령한 항구에서 철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외교적 포커 테이블에서 키예프의 손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만듭니다. 둘째, 크림반도의 인질 상태. 러시아의 흑해 지배력이 붕괴되면서 크림반도는 모스크바의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방어할 수 없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반도는 더 이상 러시아의 권력 투사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에 의해 포위된 감옥입니다. 보급선이 타격을 받고 해군이 도망가며 방공망이 뚫린 크림반도는 푸틴에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평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크림반도를 탈환하지 않더라도 반도를 사실상 거주 불가능하고 방어 불가능하게 만들어 러시아가 철수하거나 비무장지대로 선언하도록 간유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영원한 러시아 땅이라고 부르는 크림반도는 이제 키예프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인질입니다. 셋째, 서방 지원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흑해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서방 동맹국들에게 가장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이 제공한 기술과 정보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흑해 승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지친 서방 대중에게 키예프의 가장 빛나는 성공 사례입니다. 이 상황은 또한 러시아 내에서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한 망설임을 깨는 기준점으로 작용합니다. 키예프는 보세요. 우리는 레드라인을 넘었지만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배를 포획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방의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흑해의 방정식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푸틴의 전복금으로 시작된 전쟁은 러시아를 그들 자신의 바다에서 왕따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웅정했던 흑해 함대는 항구에 갇힌 금속더미로 전락했고 상선 함대는 다른 나라 해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해군 없이 우크라이나는 지성과 기술로 해상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러시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흑해의 열쇠가 더 이상 크렘린의 벽에 걸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앙카라의 주머니와 키예프의 무인 해상 차량의 조준선에 있습니다. 전쟁은 러시아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대국 지휘에 대한 주장도 바다 밑으로 가라앉혔습니다. 흑해에서 러시아 선박을 위한 안전한 경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터키 해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구렵을 받아들이거나 공해로 나가 전멸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푸틴의 몫이지만 주도권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에서는 계속해서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저희를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로우해주셔서